주식 200만원으로 7억 찍고 17억 날리고.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건 사회에 막발을 디딘 20대 초반이었다. 경매를 배워볼까 주식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쪽을 택했다. 당시 가진 돈이 200만원이었는데 그걸로 매수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연히 잘 풀려서 300만원으로 불렸고 그 작은 수익이 나에게 아주 큰 자신감을 줬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00만원 수익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셈이다. 그 뒤부터는 투자를 한다기보단 도전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다. 대출을 1억 5천 정도 받았고 당시에 핫하던 아난티에 들어갔다. 마침 통일 이슈가 시장에 떠오르던 시기였고 타이밍이 좋았다. 수익은 컸다. 7억까지 불어났고 통장 숫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됐다. 그 당시 아파트를 샀더라면 아마 지금쯤 은퇴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때 아파트 대신 다시 주식을 택했다. 정확히 말하면 신용 확대로 17억까지 포지션을 키웠다. 그 직후 코로나가 왔고 시장이 폭락했다. 깡통. 모든 게 무너졌다. 처음 겪는 깡통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슬프지도 않고 화도 안 난다. 그냥 망했구나 하는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뿐이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건 1억 5천의 빚이었다. 그렇게 되니 다시 근로소득이 절실해졌다. 더 강력한 인컴이 필요했다. 그래서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 성과금 6천씩 주는 탑티어 회사에 들어갔다.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기본급은 대기업 평균 수준이었지만 성과금 덕에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됐다. 하지만 이게 또 이상한 법이다. 월급이 높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주변을 보면 내 또래들은 결혼도 했고 집도 샀고 외제차도 타고 있었다. 나와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내 눈에 위로 보이기 시작했다. 열등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동기다. 동시에 큰 독이기도 하다. 결국 나는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뒀다. 더 큰 수익을 찾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퇴사 후에는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결국 개업을 선택했다. 지금은 소득이 꽤 안정적이다. 세후 기준으로 월 2천 이상 벌고 있다. 고정 수입이 생기니 확실히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다시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 이번엔 과거와는 다르게 중장기 투자다. 단타를 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신용을 쓴다거나 타이밍을 보며 감정적으로 매매할 여유가 없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강제로 매매를 못하니 매수를 천천히 하게 됐고 익절이나 손절도 장기 포지션 관점으로 판단하게 됐다. 그렇게 포지션이란 게 뭔지, 쫄리지 않는 매수란 게 뭔지 처음으로 체화하게 됐다. 지금도 투자 중인 종목이 있다. 펩트론, 그리고 조선 관련주 일부. 펩트론은 한 달 반 전에 매수했다.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종목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한 주도 팔지 않았다. 포지션이라는 건 한 번 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철학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내 계획대로만 움직였다. 쫄린 적도 없었고 조급해진 적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한다. 내가 주식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는 키움 단타대회 입상자다. 트레이딩 공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네로라 하는 강의는 다 들어봤고 낙주매매, 돌파매매, 스윙, 상따, 추세매매, 중장기 매매까지 다 경험했다. 즉, 기법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력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포지션을 얼마나 적절히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결국 모든 투자의 근본은 멘탈이었다. 아무리 잘 훈련된 트레이더라도 탐욕과 공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익절 타이밍을 놓치고 손절 타이밍에서 망설였다. 인간적인 감정이 매매에 개입되는 순간 그건 이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이 변할 때마다 기법은 무너지고 심리만 남기 때문이다. 국장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단타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전하고 싶다. 아직도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려는 20대 30대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투자 실력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고정적인 인컴이 있어야 여유를 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사실이다. 포지션 유지의 핵심은 결국 연봉이다. 버티는 힘은 수익이 아니라 수입이다. 이 간단한 진실을 이해하기까지 나는 10년이 걸렸다. 10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유튜브를 봤고, 수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다. 결국 결론은 간단하다. 좋은 종목을 잘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다. 주식을 하려면 인생부터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것. 당장의 수익보다 중요한 건 그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내 삶의 구조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숭이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원숭이야 늘 숲의 흔한 동물이었고 가끔 귀찮게 굴 때도 있었죠. 하지만 100만 원? 그것도 한 마리당?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이 숲에 들어가 원숭이를 잡아왔고 그 남자는 약속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겠는데? 그날 저녁부터 숲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원숭이를 잡기 위해 움직였고 며칠 만에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포획됐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었고 마을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원숭이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숲은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 사냥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들떴습니다. 100만 원에도 난리가 났는데 이번엔 2배라니. 사람들은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과 달랐습니다. 원숭이들은 훨씬 민첩해졌고 덫도 피했고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고생 끝에 한두 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젠 하루를 투자해도 한 마리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25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만 원까지 사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을을 떠나야 한다며 조수에게 매입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지금 창고에 모아둔 원숭이를 350만 원에 드릴게요. 내일 그가 돌아오면 500만 원에 되파세요. 여기까지 듣고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럴듯한데? 마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죠. 많은 이들이 빚을 냈고 땅을 팔았고 창고에 있는 원숭이를 35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남자도 조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엔 수천 마리의 원숭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매일같이 자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축소판입니다. 주식 투자 실패. 인생 복구할 수 있을까? 30대 초반이다. 스스로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한 해 한 해가 흐를수록 이 나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진다. 지금 내 상황을 말하자면 간단하다. 빚은 3천만 원, 차량 없음, 실수령 월급은 310만 원.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특별히 뭔가 큰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망칠 만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계속 조금씩 무너졌고 그게 쌓여 지금의 이 상태가 됐다. 언제부터인지 복귀를 하라는 말에 따라 나도 작은 돈으로 다시 시도해봤다. 주식, 단타, 소액으로 굴리며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수익을 내는 날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또 물렸다. 번 거 다 뱉었다. 차트에선 파란불이지만 내 눈앞에선 빨간 현실이 번쩍거렸다. 수익이 사라졌고 동시에 내 정신도 무너졌다. 그 작은 돈에 내 하루가 흔들린다는 걸 느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부모님이 사는 집은 시세로 보면 2억 정도 하지만 그 집도 빚이 4천이 있다. 그 아파트를 살 때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마련한 거였고 나도 5에서 6천 정도를 보탰다. 솔직히 그 당시엔 이게 효도구나 싶었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돈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잘 알고 있다. 부모님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결국 지금 내 어깨 위엔 내 삶뿐 아니라 부모님의 미래까지 얹혀있는 셈이다. 연애는 어떨까? 여자친구는 잘 산다. 집도 안정적이고
부모님도 든든하고 외모도 성격도 좋다. 그런데 요즘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뭔가 껄끄럽다. 내가 쓸쓸한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반응한다. 돈이 빠듯한 상황에서 뭔가를 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란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인지 밥값, 데이트 비용, 선물 하나에도 자꾸 눈치가 생기고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느껴진다. 최근엔 이런 생각도 했다. 2에서 3천만 원씩만 연간 모으면 5년이면 작은 집 하나쯤은 가능하겠지. 그렇게 바짝 모으자고 마음먹은 게 불과 몇 주 전이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한순간에 돈을 잃고 나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든다. 그게 더 무섭다. 잃은 돈보다 무서운 건 그 돈을 잃고 나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마음, 미래를 부정하게 되는 마음이다.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알 것 같다. 그냥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 정신적으로 휘청이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냥 누워있고 싶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걸까? 내가 아는 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빚을 갚는 일이라는 것.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월급 31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얼마 없다. 투자로 복구해보려는 마음도 솔직히 몇 번씩 올라왔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다. 소액으로 복귀하라기에 시도했지만 그게 결국 또 다른 패턴의 재발이었다. 번 돈은 허무하게 사라졌고 다시 통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반복이 너무 지친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결혼하고 차를 바꾸고 가끔은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말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괜히 연락도 멀어진다. 집안도 여자친구도 돈도 나라는 사람 자체도 모든 게 어딘가 한 발씩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세상은 이미 5걸음씩 나아간 듯하다. 지금 이 순간엔 그저 생각을 멈추고 싶다. 내일은 또다시 무거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고 카드값 알림은 뜰 테고 여자친구는 또다시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웃어야 한다. 그것도 지친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느낀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감정을 표현할 힘이 있고 최소한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남아있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무너져도 돌아서도 다시 한번 길을 찾아가 볼 것이다. 이건 내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다. 언젠가 지금을 돌아보며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